오늘 그 할 리뷰는 1377회네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봐요. 발렌타인데이 악몽, 조지아주 한인 여성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됐어요. 1988년 사건이에요. 방송이 되게 늦게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왠지 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면은 괜히 막 사이비 종교 이런 거 연관일 것 같은데. 자, 보자. 미국 조지아주, 여기는 하인스빌입니다. 지인들 사이에서 원희라고 불렸다는 여성의 실제 이름은 김정은. 20살이 되던 1981년경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다는 정은 씨는 마을 한 라운지바에 근무하던 종업원이었어요. 낯선 타국에서 적응하며 안정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은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나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건지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 찬 그런 얼굴에 아니 무슨 일 있냐? 사라지기 전 만난 원경 씨에게 정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너 얘기해봐 정은아.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언니 밖에 나가서 놀자 놀러 가자고 다른 친구랑 가라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는 보냈어요. 정은 씨의 부탁이 계속됐지만 외출할 형편이 아니라 돌려보냈대.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이 사라진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은 원경 씨만이 아닌데요. 또 지인입니다. 왜 다른 도시로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도 뉴욕을 왔다 갔다 한 두어 번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난 10월 정은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이 이곳에서 발견된 한 여성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씨는 사망 당시 하인스빌에 거주하던 26살의 한국계 이민자였어요. 35년 전인 1988년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한 변사차의 신원이 정은 씨로 확인된 거야. 당시 시신이 발견된 곳은 정은 씨가 살던 하인스빌에서 북쪽으로 한 110km 떨어져 있는 밀렌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큰 도로가 오간다는 교차로에서 3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지역 주민에게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1988년 당시 여기에 집이나 주거지가 있었나요? 아니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쓰레기 수거함이 4개 있었죠. 이 거리에 전용 쓰레기 수거함이었죠. 카운티 정부에서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놨던 거예요. 전 바빠서 이만. 정은 씨의 시신이 발견됐던 이곳은 당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쓰레기 수거함 자리였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와다니는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그날의 악몽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어요. 1988년 2월 14일 일요일 오후 어디선가 풍겨온 이상한 냄새. 오래된 쓰레기 냄새라고 하기엔 낯설었던 냄새의 정체는 수집업자가 쓰레기통 안에서 가져갈 고물을 살피다 드러났습니다. 버려진 고철을 찾던 남성은 쓰레기 수거함을 뒤지던 중 비닐과 테이프로 감싼 커다란 가방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안에 담요 베개 수건 베갯잇이 나왔어요. 뭔가를 근데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거야. 냄새와 함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여성 시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다는 장의사 크로우 씨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무릎이 얼굴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미 얼굴이 초록빛에다가 피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에이시안이라는 건 바로 알겠더군요. 피부색도 그렇고 이목구비 때문에요. 검사 과정에서도 의아한 점이 계속 발견됩니다. 가방에서 침구류로 둘러싸인 채 알몸 상태로 발견된 여성 시신은 두 발이 와이어에 묶여 있었어요. 부검 결과 숨진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고 외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폭행 흔적도 없어. 약물도 음성이야. 그래서 수사기관이 추정한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이분은 린제이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름이 매력적이네요. 당시 검시관도 질식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밝혀낼 수 없었지만 폐계를 사용해서 질식시킨 것 같다고 추측했어요. 그 외 사망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입을 뭔가로 막아 질식시킨 것이 아닌가 추측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에 외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옵션에서 제외됐던 거죠. 지문을 채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탓에 신원은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만 피해자는 20살에서 30살 사이의 동양인으로 166.4의 키에 몸무게는 약 60으로 추정되며 검은색 머리에 윗니가 삐뚤하게 나 있다는 것이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신원 미상의 여자를 뜻하는 영어 표현 제인 도에 지역명을 붙여 밀렌 제인 도라고 불리게 된 여성. 밀렌 제인 도의 등장은 마을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당시 마을에서 실종된 여성과 우범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던 사건인데 수많은 제보가 이어졌지만 신원을 확인할 정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컴퓨터 기술로도 한번 얼굴을 만들어 봤고 이걸 이제 배포해 봤구나. 그래도 결과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35년 만에 밀렌 제인도의 이름을 찾을 수 있던 거냐? DNA 연구를 하는 사립연구소에서 DNA 기반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했고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난 신기한 게 이런 거 볼 때마다 꼭 수사기관이 못 밝혀낸 거를 사립기관에서 꼭 알아내더라고. 왜 그런 거야? 국가기관의 실력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립기관이 더 잘해? 이게 이제 자본력의 차이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 위치한 DNA 검사 전문 업체에서 시신과 함께 증거물을 감식한 결과 담요에서 확보한 유전자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자 일치하는 DNA가 나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등록해놨던 정은 씨 친언니의 DNA였어요. 이거 하기 잘했네. 쓰레기 수거함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제인 밀렌도의 정체가 시신을 감쌌던 담요 속 DNA를 통해 하인스빌에 살던 김정은 씨로 35년 만에 확인이 된 건데요. 당시 지인들에게 뉴욕으로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던 정은 씨. 그동안 그녀가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소를 몇 곳 발견하긴 했는데 전부 리버티 카운티 내였고요. 뉴욕 주소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하인스빌에 계속 거주했을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봅니다. 현재 수사 결과 정은 씨가 뉴욕에 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1980년대 경기도 평택의 거리. 거기서 살았대요. 남편 만났을 때 거기 평택에서 군인 만나서 결혼해 미국으로 왔다. 키가 크고 얼굴이 굉장히 갸름했어요. 계급이 일병인가 상병인가 한 그쯤 됐어요. 평택의 미군 부대 거리에서 남편 제임스를 만나고 1981년 20살에 미국으로 떠났던 정은 씨. 그녀가 남편 따라 도착한 곳은 미 육군 보병사단이 주둔한 조지아주의 하인스빌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이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대. 2년 만인 1983년 정은 씨와 남편이 이혼합니다. 남편한테 매를 많이 맞았대요. 두들겨 팼대요 아주.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혼자가 된 정은 씨는 생계를 위해 한 라운지 바의 종업원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트레일러 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좀 돈도 모으고 좀 그런 거지. 그러면 정은 씨는 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지, 무슨 이유로 생소한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게 아닐까? 시신을 수습했던 장의사 크로우 씨와 사건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네, 여기. 여기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 같아요. 25번 고속도로로 향하는 21번 조지아주 지방도에 있는 사건 현장. 잘 정돈된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 쓰레기 수거함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게다가 하천과 풀로 둘러싸인 외지인 곳이라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알기도 힘들대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 쓰레기 수거함이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쓰레기 수거함으로 버리러 와요. 여기서 한 3마일 정도 올라가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인이 전혀 찾아오지 못하는 건 또 아니래요. 지금은 사라져서 없지만 그때는 고속도로 위에 쓰레기 수거함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은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집 앞에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나가야 되나 봐. 차를 타고 가야 될 만한 거리였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운전자라면은 누구나 여기 쓰레기 수거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그럼 아무래도 뭐 차로 시신을 날랐을 것이고. 밀렌과 하우스빌의 사이야 여기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2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가면 하인스빌에 도착한다. 그렇다면 혹시 정은 씨는 하인스빌에서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범행을 당하고 우연히 밀렌에 버려진 게 아닐까. 악명 높은 수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기승을 부렸던 1980년대 미국. 이때가 진짜 연쇄살인 절정기였어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 80년대에 뭐 유명한 연쇄살인범 검색하면 다 미국이야 이 새끼들. 상당수가 미 전역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등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원 씨도 우연히 마주친 연쇄살인범의 눈에 띄어서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한 게 아니냐. 그런데 제작진이 만난 밀렌 주민은 당시 마을을 방문했던 수상한 남성이 있었다고 기억을 해요. 혹시 만나자마자 소름 끼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몸에 소름이 쫙 돋고 자기가 남북전쟁 재현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남북 워요. 번사이드 장군처럼 말이에요. 혹시 알아요? 고양이 수염을 옆으로 기른 뭐 그런 남자. 밀렌 제인도 사건이 있을 무렵 갑자기 마을에 나타났다는 묘한 행색의 외지인. 그는 마치 19세기 미국 남북전쟁에서 활약한 번사이드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특히 구렛나루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아유 뭐 어마어마하네. 플로리다인가 어디에서 여기 지나가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코코넛 나무를 저한테 갖다 줬거든요. 플로리다에서 출발해 남북전쟁과 관련된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다는 의문의 구렛나루 남성. 수년 뒤 뉴스를 통해 알려진 그의 정체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마 레리 홀이었습니다. 예, 레리 드웨인 홀. 이 새끼가 제가 예전에 범죄사건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1980년대 초부터 주로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고문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유기해왔어요. 그가 35건 이상의 살인을 했다고 자백했지만 자기는 여행한 지역에 미제 사건이 있으면 분명 자기가 저지른 범행일 거라며 여자의 가능성을 암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레리 홀이 밀렌에 머무른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한 1 week에서 2 week 정도 머물렀고 그 뒤로는 못 봤어요. 1995년에 가석방 없는 정신형 선고받고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알려져 있어요. 혹시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기억은 없는지 그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지만 이거 만나기가 쉽지 않지. 교도소가 거절한 것 같습니다. 정은 씨의 죽음과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현재 수사당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연쇄살인범이 시리얼 킬러가 잠깐 들렸다 간 적이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건 아마 70년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곳으로 와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체 범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에서 범인의 정체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전문가가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시죠. 오윤성 교수님 나오네요. 여성이 입고 있던 그 옷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단서가 돼서 이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이 옷을 벗겼다는 건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아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건가? 혹시 시신과 함께 버려졌던 침구류에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순 없냐? 현지 수사관에게 생소하기만 했다는 침구류의 정체는 밍크 이불이에요. 이불은 이름이 써니입니다.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이런 이불은 거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나이 또래는 이런 게 막 유행이었다고. 시신과 함께 있던 침구는 누가 사용했던 걸까? 침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됐다면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당시 한인 가게에서 판매했다는 밍크 담요는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침구 주인의 정체를 좁히기엔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에 담았던 가방에 단서는 없냐? 가방은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훼손돼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때는 그런 가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방의 높이는 한 요만치 되고 너비는 한 이만치 됐던 것 같아요. 시신이 이렇게 웅크린 채 들어있었다고요.
바퀴가 달린 나일론 재질의 가방. 더플백이라고 하는 건데 천으로 돼 있고 지퍼 달려 있고 바퀴는 또 철로 돼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캐리어 하면은 좀 플라스틱에 딱딱한 거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천으로 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아있는 가방의 정보와 목격자들의 기억을 참고해 사진 속 훼손된 가방의 모습을 3D 형태로 복원해봤습니다. 아, 들고 다니는 형태구나. 약간 강아지 담는 이런 가방식처럼. 해외에서 많이 유행하는 7, 80년대 그런 여행 가방이죠. 근데 바퀴까지 달렸어. 남아있는 가방을 입체감 있게 만들고 사라진 부분을 복원시키는 작업이었고 여기에 가방의 세부적인 특징을 살리는 작업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진짜 약간 이민자 가방 느낌 나긴 하네요. 갈색이기도 하니까.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들거나 바퀴를 이용해 캐리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방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가방의 정체는 흔히 이민 가방이래요. 진짜 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하던 사람들에게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80년대 초반에 이 정은 씨 죽은 사람도 이민 같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터플백 같은 경우에 브랜드를 찾지 못했지만 가방 지퍼에 K&K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해보는데 그 지퍼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평택 미군 거리에서 비슷한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 보자. 주로 이 이민 가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지. 밑으로 늘리면 이렇게 3단계 늘어나갖고 이게 이렇게 되지. 이만큼 높지 이게. 그러면은 이거 뭐 사람도 충분히 들어가지. 그렇다면 K&K 지퍼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 지퍼에 K&K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한국인데? K&K면은 이 지퍼가 있잖아. 저기 지퍼 회사 같은데 이 색깔이 주로 많이 사용한 데가 거기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거 잊어버렸네. 똑같은 가방도 똑같은 지퍼를 만드는 곳도 현재는 찾을 수 없지만 가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던 사실은 1980년대 평택에서도 판매를 했던 걸로 추정되고 이민 가방으로 쓸 정도로 크기가 크고 옮기기도 쉬웠다는 겁니다. 누구 걸까? 범인은 왜 이 가방에 정은 씨 시신을 유기했던 걸까?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아래 아프로디테 박지성 교수님 나왔습니다. 보통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뚜렷해서 살인을 저지를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도구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살인 자체에 사용된 준비된 도구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의 감정적인 다툼의 결과로 살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거죠. 범인은 정은 씨와 가까운 사이로 계획적이기보다 우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날 급하게 현장을 수습하던 범인은 한 가지 실수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어요. 시신 발견되고 10년 뒤 1998년 증거물을 재감정한 결과 가방을 감쌌던 테이프에서 갈색 카펫 섬유가 나온 거죠. 아쉽게도 카펫의 브랜드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정황상 실내에서 벌어진 것처럼 범행이 보여요. 어디였을까? 이분은 아는 사람이 많았네요. 계속 지인들만 나오네. 이렇게 들어오면요. 트레일러가 저쪽에 이렇게 지어져 있던 거죠. 그때는 이렇게 숲은 아니었어요. 항상 보면 웃는 얼굴로 왔다 갔다 하고 난방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정은 씨가 살던 집 근처에 살면서 가끔 놀러 왔다는데 그녀가 사진을 보더니 아주 오래된 뜻밖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거 가방을 제가 한국에 간다 그랬을 때 86년도에 얘가 빌려주려나? 근데 나도 이건 있어. 이것보다 좀 더 큰 거. 이게 작았거든요. 시신과 함께 버려진 가방과 비슷하게 생긴 가방을 정은 씨의 집에서 본 적이 있었대요. 거기에 밍크 담요도 거기 깔려 있었고 이불과 베개 보셨어요? 네, 그럼요. 그건 김정은 씨가 사용하던 이불인가요? 네, 트레일러에 깔아놨어요. 야, 이거 남편 새끼네. 미군 새끼 그거. 이러면 그래,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거 정은 씨 이민 올 때 가져온 가방 거기에 담은 거야 이 새끼가. 이러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카펫의 색깔과 익숙한 정은 씨의 가방과 짐구.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누가 이 집에 있던 걸까? 마이클 브라이언트라는 남자랑 산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은이가 조라는 남자를 또 만나서 마이클 집에서 좀 같이 지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룸메이트였던 남성과 연인 사이였다는 또 다른 남성, 그리고 정은 씨까지 두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남편하고 이혼하고 해가 지나 라운지바의 손님으로 찾아온 지역 주민 마이클을 알게 됐다는 정은 씨. 그는 15살 연상으로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언트 가문이 한 5, 60년대 많이 공헌하셨어요. 이 지금의 이 아인스빌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죠. 브라이언트 가문의 휴대전화 회사에서 채용을 정말 많이 했죠. 우리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하인스빌 시장을 역임했던 브라이언트 씨의 아들이었던 마이클. 그의 가문은 당시 큰 통신회사를 운영했던 걸로도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마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값비싼 가죽 잠바를 입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그럼 그 옷을 벗어가지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미친놈이에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정은 씨와 같이 있으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이클의 아버지인 브라이언트 씨가 정은 씨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다고. 내가 생활비랑 저축할 돈 다 줄 테니까 잘 돌봐줄 수 있냐? 한 $5,000 준 것 같아요. 오. 그때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마이클과 함께 살기 시작했대요. 정은 씨의 트레일러 하우스도 그의 아버지가 마련해 준 겁니다. 트레일러 파크에도 아무도 못 들어오고요. 못 보게 집보다 더 높게 울타리 쳐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이클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집안을 쳐다보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미국 올 때 그 미군은 아니야. 이혼했고 다른 남자 뭐 만나고 하면서 생긴 일인가 봐. 그리고 마이클과 지낸 지 수년이 지났을 무렵 정은 씨에게 다가왔다는 한 남자. 이 조라는 새끼. 그 라운지 바에서 일하면서 조라는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서로 마음에 드니까 뭐 여친 남친한 것 같은데요. 조 또는 호세라고 불렸던 그는 하인스빌에 주둔한 미 육군 보병사단 소속 군인 정은 씨와 비슷한 또래. 뭐야, 군인 맞잖아 이러면. 자, 또 다른 지인인데요. 푸에르토리코인이라든가 그랬고 약간 머리가 희끗하면서 좀 까무잡잡했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그동안 거주했던 부대에서 나와 정은 씨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가. 이래서 셋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분노조절 남자랑은 보호자 느낌으로 살았던 거고, 그죠? 약간 간병인처럼 고용했던 거네, 걔 아빠가. 그리고 조는 진짜 남친이야.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마이클, 이쪽엔 조, 친구 서로 도와주고 부축해주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웃는 앤데요. 웃지 않고 그럴 때는 내가 물어보죠.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면 언니 나 마이클하고 싸웠어요. 같이 못 살겠다 막 이래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종종 마이클과 정은 씨가 갈등을 겪어왔다고. 일부 지인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룸메이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보살피면서 마이클이랑 사귀다가 이제 조도 만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분은 현지인이네요. 교민. 그 사람이 잘해주는데 정은이는 그 사람하고 메리할 생각 없었어요. 정은 씨와 있을 때면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되던 마이클. 그에게 정은 씨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조를 데려온 정은 씨에게 다른 감정이 생겼던 거 아닐까? 정은 씨가 사라지고 난 뒤 또 다른 한인 여성을 만나 트레일러 하우스를 떠났다는 마이클. 동네 주민들 말에 따르면 현재 그는 하인스빌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도 오래전 이곳을 떠났거나 사망한 상태겠죠. 하인스빌에 남아있는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확인해보니 마이클과 브라이언트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은행이었고, 수소문 끝에 아버지 브라이언트 씨의 회계사였으며 집안 사정을 잘 안다는 레리 고든 씨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클의 현재 근황을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서 1부가 끝나고 2부 바로 들어가 줄게. 이 사람이 레리 고든이에요. 브라이언트 집안의 회계사였습니다. 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이 플로리다에 있다는 것만 알고 플로리다에 정확히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 전 이 변호사에게 연락해봤는데 뭔가를 이야기할 능력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와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마이클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훨씬 더 분노 조장이 심해졌나? 장애가 있는 마이클을 살펴주던 한인 여성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는 회계사.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여성은 정은 씨가 아니네요. 비록 정은 씨를 본 적은 없지만 자기가 아는 마이클은 절대 정은 씨의 죽음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해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주로 지낸 걸로 알고 있다. 마이클이 혼자 정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곁에 있던 또 다른 남자, 정은 씨와 연인 사이였던 군인 조,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여기에는 원희가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요, 딱 떠오르는 게 이거 얘가 그랬구나. 다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100% 걔가 죽이지 않았나. 성격이 좀 있어요. 지인들이 조를 용의자로 의심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질투가 많았던 조는 근무를 마치자마자 정은 씨가 일하는 라운지 바로 달려오는 게 일상이었대요. 손님과 정은 씨가 대화하는 모습에도 불같이 화를 냈다. 이 새끼 질투 심하네. 사소한 오해와 말다툼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져갔고 급기야 정은 씨 친구들까지 질투와 의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새끼 의처증 같은 거 있네. 정은아, 나가서 밥 먹자. 시장 가서 뭐 좀 사올까? 같이 가자. 이러면 막 눈치 주면서 못 가게 해요. 자기 놔두고 왜 가냐? 너는 친구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희가 어딜 가고 싶어도 자기 옆에만 있어달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은 씨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의심부터 있어, 이 조새끼. 그렇게 의심과 감시가 심해져 가던 어느 날 정은 씨가 사라진 겁니다. 친구들이 각자 기억하는 정은 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추정해 봤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처럼 나한테 슬픈 얼굴이었어요. 나 조랑 헤어질 거야. 헤어지고 나 뉴욕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살지 뭐 또 헤어지냐. 제가 그렇게만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친구들의 기억을 종합해보면 1988년 초 정은 씨는 조와 헤어지고 뉴욕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나온지 바에서 조와 말두툼해서 나가고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 조도 어느 날부터 안 보인다는 거죠. 만약 정은 씨가 말없이 사라졌다면 누구보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찾아야 되는데 남친이니까. 여기에 지역 경찰서 부서장, 한 번도 실종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신고는 제가 접수할 듯한데 그런 연락이 지금까지 온 적은 없어요. 그렇게 사라진 정은 씨는 얼마 뒤 뉴욕 밀렌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런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에서 사망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베개가 옆에 있고 침구류가 같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걸로 입과 코를 막는 비구폐색성 질식을 제1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그런 때는 부드럽고 쿠션이 있는 게 사용되기 때문에 몸에는 흔적이 안 나와요. 숨이 들어가는 곳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해부학적 소견이 없어요. 당시 상태라고 그러면 방어흔이나 억아픈이 있을 수가 없고요. 수면 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태로 이분이 안정상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 이불이나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이런 것 같아요. 정은 씨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옷을 벗기고 범행도구였던 침구까지 함께 가방에 넣어 시신을 유기했던 건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냐. 발견 당시 시신은 근데 무슨 일인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습니다. 혈성체액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출혈이 아니고 체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패로 안에서 부풀거든요. 이 자국이 이게 무늬가 아니고 혈성체액이라는 거구나. 얼굴과 상반신의 일부가 이미 녹색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사망하고 며칠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불에 혈성체액이 묻어있다는 그 자체는 시신을 싼 다음에 부패가 진행되면서 혈성체액이 흘러나왔다고 보는 거죠. 유난히 더 기억이 남아있다는 그 해의 발렌타인데이. 낮 기온이 26도였다는 점과
당시 시신의 부패 정도를 따져볼 때 시신이 발견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은 씨는 최소 4일에서 일주일 전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뭐 거의 안보임과 동시에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정은 씨의 시신은 언제 쓰레기 수거함에 버려졌던 걸까? 당시 쓰레기 수거일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었대요. 피해자의 시신은 일요일에 발견됐고요. 토요일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수거함에 방문한 사람이 그런 더블백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10시와 다음날 발견된 일요일 오후 2시 사이에 유기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부패 상태로 봐서 범행은 유기 시점에서 한 4일, 7일 전쯤으로 추정이 된다. 즉 범인은 살해 직후가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 만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는데도 범인의 시신을 빠른 시일 내에 유기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과연 이 시신을 어디에 유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즉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다 시신을 던져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범인의 입장에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돼야 시간이 나는 사람이에요. 보통 평일 동안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하고 주말에 시신 처리를 한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주말이 오기만 기다렸던 이유는 밀렌 지역의 다른 쓰레기통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금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벌레도 엄청 많고 쓰레기 굉장히 많아요. 당시엔 동물 사체도 버리는 일이 많아서 냄새가 더 심하게 났고 수시로 사람이 오가며 대형 쓰레기 버려서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타난 범인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다. 이 장소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범인, 그는 이곳을 어떻게 알았던 걸까? 지역신문 편집장과의 대화에서 의미 있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인스빌 군 기지가 하나 있고 오거스타에도 하나 있거든요. 이름은 각각 포트 스튜어트와 포트 고든이고요. 그래서 25번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두 도시 사이를 가장 빠르게 이동하려면 25번 고속도로를 타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육군 주둔지 두 곳을 잇는 곳이었던 25번 고속도로. 이러면은 뭐 그 조새끼로 굉장히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못 잡았죠? 자, 제작진이 조와 같은 부대에서 전역한 군인들 만나서 얘기 들어봐요. 포트 고든은 왜 가셨던 거예요? 내가 군인이었으니까 암이어서 군인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달라요. 훈련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포트 고든 가는 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유익동으로 가려면 25번 하이웨이죠. 그는 밀렌이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밀렌을 지나야 해요. 포트 고든에 가기 위해선 밀렌을 어크로스 해야 합니다. 밀렌에 살진 않더라도 쓰레기장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범인. 당시 정은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주말이 돼서야 시신을 싣고 평소 익숙한 25번 고속도로 위를 달렸을 겁니다. 누구냐? 히스패닉계 군인 조. 그에 대한 정보는 이게 전부예요. 현재 하인스빌에서 히스패닉계 제대 군인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는 한 전역 군인에게 조와 관련된 정보를 물어봤는데 이 조가 이름이 흔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스페인어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고 영어로는 조라고 하지만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호세. 진짜 이름은 호세이지 않을까 추측해요. 진짜 이름과 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조가 근무했던 군부대에는 정보가 있는 게 아닐까? 취재 협조 요청했지만 거절합니다. 이게 자국도 아니고 군시설인데 다른 나라 방송사가 들어오는 거를 허락하기가 쉽지 않지. 그럴 의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역한 군인을 관리하는 재향군인회 같은 곳이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잭처럼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하이 잭. 이런 인사를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해도 당시 호세가 many people 했을 겁니다. 동시에. 부대 간의 이동도 또 자유로워가지고 이름만 가지고는 좀 힘들다. 시청, 법원, 신문사, 신상이 남아있을 법한 곳을 확인해봐도 정보가 없어. 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는 조지아주 수사국. 언어의 한계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한 가지 다행인 건 정은 씨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증거물이 35년째 보관 중인데 증거물에 남아있을지 모를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어요. 재감식을 계속 하는 거죠. 그 검사들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제일 우선순위가 피해자 식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의자 DNA를 찾는 것이었어요. 범인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증거물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판사입니다. 조지아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형 구형할 것 같아요. 자, 어디서 이 새끼를 찾냐는 겁니다, 대체. 근데 군입대 하는데 이름을 또 다른 걸 쓸 수가 있을까? 신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던 정은 씨를 유일하게 찾아 나선 이들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맞아? 지인으로 나오는데? 경찰서에 가도 실종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말이 나와서요. 언니가 경찰서를 안 갔다 하더라고요. 경찰서만 안 갔지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동생이 조지아 쪽 산다 해서 한국 신문사에도 이름 넣고 기사 내서 찾아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정은 씨를 찾기는 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문을 두드린 곳, 국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한 비영리 단체 325 카마라. 여기 설립자시네요, 이분이. 김정은 씨의 언니가 DNA 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당시 저희 325 카마라는 자세한 내막을 하나도 몰랐고 그저 DNA 키트를 요청하셨다는 사실만 아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조지아주 수사국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김정은이란 이름보다 타국에서 밀렌 제인도로 불렸다. 이름을 이렇게 해서 35년 만에 찾은 거구나. 미국 땅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밀렌 제인도의 유해를 참아 버릴 수 없다는 장의사 크로우 씨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시에 누군가 나타난 피해자의 미싱 신고를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5년간 유고를 간직한 이유가 뭐냐? 언젠간 그녀가 누군지 밝혀주길 바랬죠. 김정은 씨 외에 신원 미상자 유해를 보관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정은 씨 언니나 가족이 유고를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원 확인해서 가족 찾고 유골 돌려주고 이게 전부구나, 사건에. 그리고 조라는 새끼가 범인일 가능성 너무 높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조라는 새끼랑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못 찾는다는 거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80년도에 한국인 여성들이 미군 만났다가 죽은 적이 꽤 많습니다. 뭐 동두천, 이태원 이런 데서도 그렇고. 근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해외까지 갈 결심을 어떻게 했네, 20살에. 근데 좀 결과가 안 좋았네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1377회 발렌타인데이의 악몽 조지아주 한인 여성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미제 사건이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